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과정지사센터 김용현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제가 이렇게 신청 현황을 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요번에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처음으로 심사 신청 준비하고 계신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다들 부끄러움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아마 손을 좀 못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사전에 설명에 신청하신 분들 좀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신규로 심사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절반이 넘으시더라고요. 절반이 넘고 저희가 한 40개소 정도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절반이 좀 안 되게 기존에 아마 승인받아서 운영을 하시던 기관분들이 좀 심사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설명회 사전 참석을 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좀 설명회가 좀 취지에 잘 맞게 그 신규 기관분들이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경윤주임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 PPT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심사 신청 가이드 페이지를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필기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 페이지, 저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발표하면서 조금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측 상단 참고하시면서 조금 필기라던가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참고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전 산업이 이제 디지털 경제를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민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적응 및 활용 능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로 이제 부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사실 이번에 보시면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이 디지털 훈련에 대한 국정과제가 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기재부에서도 24년 예산 편성할 때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그 예산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 5대 핵심 분야가 뭐라고 이제 적혀 있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분야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가지고 이런 훈련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용부에서도 이런 어떤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던가 훈련을 좀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간단하게 그동안 기초훈련,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이 추진 결과가 어떤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년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이제 당시에는 조금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었는데, 그래서 21년서부터 신규 사업으로 도입이 되었고, 현재까지 21년 2번, 22년 2번, 23년에 한 번 했고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심사를. 그래서 이제 요번까지 하게 되면은 총 6번을 이제 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여러 가지 대책들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좀 부응을 하고자 대상자들이 기존과 달리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에는 청년 여성 구직자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년 중장년 구직자 중심이었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7월서부터 대상이 이제 개편됨에 따라 국민내일회원 카드를 받으신 모든 대상자를 이제 전부 다 대상자로 좀 확대가 되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심사 가이드 9페이지 그대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처음 사업 목적은 그래서 이런 추진 배경이나 추정 경과에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자가 디지털 역량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 적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좀 기초 역량을 개발 지원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좀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전국민 대상 국민내일회원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해당 훈련을 들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추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신규로 이번에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기관분들은 저희 추진 방식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추진 방식이 심사평가원에서만 심사받고 그냥 이제 심평원만 이제 하나만 접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이 사업을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심사평가원은 훈련과정 공모심사 성과평가, 그리고 한국고용정보는 HRD의 개발. 저희 심사 신청할 때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겠지만은 저희 HRD넷이라는
한국고용정보에서 개발한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심사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 과정 운영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등 부정 예방을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훈련 운영 그리고 지도 감독 이런 부분을 좀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면은 이런 절차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 기관부들이 과정을 개발해서 심사 신청을 하면은 저희 쪽에 심사 절차를 거쳐서 적합, 부적합 판정이 나시겠죠. 네, 적합이 되면은 훈련 과정 선정 이후에는 운영 준비 단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맹점 등록 SKPA의 훈련 과정 실시 전환 엄청나게 뭐가 많으시죠? 네. 처음에 그래서 신규로 훈련 과정을 선정받고 운영하시기까지 최초 개설 전까지 2,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실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최초 개설 계획을 잡으실 때는 2, 3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빠르면은 진짜 빨리 하시는 기관분들은 1개월 만에 바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국비 훈련의 프로세스에 조금 적응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유 있게 2,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운영하는 준비까지 전부 다 거치게 되면은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관할고용센터에다가 신고하는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실시 신고, 확정자 신고, 훈련 수료 보고, 훈련 결과 보고, 훈련 비용 지원 신청 전부 다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절차가 나중에 운영단에서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지금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나중에 선정 단계에서도 이런 선정 단계 이후에 운영하시게 될 때도 이런 절차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심사 기준에 대한 거라던가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서 저희 윤지호 센터님이 이번에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첫 번째가 저희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정의를 조금 재정의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앞서서 좀 설명드렸을 때는 대상자가 뭐 청년도 있지만은 중장년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디지털 리터러시 중심의 정의였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바뀌면서 좀 기초역량 훈련에 대한 정의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업 전반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 업무 수행 등을 위해서 산업계 활용의 범용적인 역량들로 조금 재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재직자들도 비디지털 직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융합해가지고 바로 실무에 적용하실 수 있는 훈련들도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초 역량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훈련 과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네, 훈련 참여 이후 실질적인 취업이나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타훈련과 연계를 반영했는데, 동일 직종의 K-디지털 트레이닝 혹은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으로 연계하는 계획을 제출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가점 5점까지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고용부 사업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해야 되는데, 취업으로까지 연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초 역량 훈련을 듣고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취업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집체 훈련들, 그 중에서도 국가기관 전략 산업 직종이라던가 K-디지털 트레이닝 이쪽으로 좀 연계를 하면은 아무래도 성과가 좀 담보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훈련을 운영하시던 운영기관들과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였고, 그래서 좀 가점으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평가 내 만족도 추가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훈련 과정을 이제 운영받고 나서 훈련 과정을 이제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받으시잖아요. 과정 인정을 받으시면은. 그럼 이후에 저희는 성과평가라는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 아마 공고문 이번에 확인하시면서 공고문 공고하기 전에 성과평가 공고문을 보시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요번 심사 공고인가? 하고 이제 착각하셔가지고 전화 주신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가 사실은 저희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처음이 생기고 나서 좀 연착륙하기 위해서 실시 인원 단위 중심, 실시 인원 중심으로 좀 저희 지표가 많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실시 인원, 심사 신청하실 때 연간 훈련 인원을 얼마나 달성해내냐, 그리고 수율은 어떠냐, 이 정도의 중심으로만 그 성과평가 지표가 있었는데, 근본에는 만족도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 성과평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내실화 있고 효과성 있는 훈련을 어떻게 보급을 해야지라는 고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자꾸 이제 개선이 되고 조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개선하는 사항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방향성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선정 대상 및 신청 자격입니다. 네, 선정 대상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디지털 적응력 제고를 위해서 자체 개발한 원격 훈련 과정에 한해서만 선정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자체 LMS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디지털 신기술로 편성한 그 훈련들에 한해서만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훈련 시장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 훈련 내용이 우수하고 훈련생 수요가 높은 훈련 과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글을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3년 인증 보유한 기관이냐 아니냐 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냐, 대학교 말하는 거예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인지를 여부를 보는 거고, 3번이 좀 특이 케이스입니다. 이 3번은 앞으로 제가 설명회를 계속 설명하면서 계속 나옵니다. 이 3번 신청 자격이 기관이신 분들이 아마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증평가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매출액이 30억 이상이거나 수료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4번은 K-디지털 트레이닝 또는 K-디지털 플랫폼 선정기관인데,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저희 심평원 내에 정책특화심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는 이제 사업을 이제 심사를 하는데, 거기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기관들은 저희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도 심사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이 선정된 기관들도 전부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 방법이 일정입니다. 네, 가이드 11페이지입니다. 네, 저희 신청 기간 보시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7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7일 목요일 18시까지 이제 심사 신청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심사 신청이 완료된 7월 27일 18시까지 신청이 완료된 과정들에 한해서 저희가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7월 28일 금요일 10시부터 31일 월요일 18시까지는 신청한 과정들을 수정 보완할 수 있고요. 수정 보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기관분들 계세요. 전체 다 가능합니다. 운영 계획서도 바꿀 수 있고요. 과정명도 바꿀 수 있고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유의사항을 안내 드릴게요. 저희 신청 지금 기간 보시면은 신청 마감일이 27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전날 신청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어떻게 전날 신청을 하시겠어요? 그죠? 저희가 대신에 그럼 좀 말씀을 드릴게요. 5시까지는 저희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5시까지는. 왜 그러냐면은 5시 59분에 신청하면 편수가 너무 많으세요. 갑자기 정적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심사평가 시스템이 꺼질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심사 신청을 못 하시게 되면은 결국 기관이 너무 불이익을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시까지는 좀 신청을 해주시고, 5시까지 신청을 해주시고, 수정 보완 기간 때 조금 더 보완을 하자라는 전략으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 방법입니다. 저희 기존의 원격 훈련을 조금 운영하시는 기관분들은 우리는 이심사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하는데 여긴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는 항공원에서 개발한 HRDnet 시스템,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심사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전 신청 방법은 신청 가이드에도 있고 이따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경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심사평가 시스템 접속하셔서 과정심사, 심사 신청, 심사 공모 조회, 저희가
공모조회가 23년도 26회차입니다. 26회차.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은 아래와 같은 좀 전산 화면이 나오실 거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자, 앞서서 심사 신청 접수하고 수정 보완해서 이제 신청을 전부 다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시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8월서부터 9월까지는 심사 운영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결과 발표를 9월 15일에 예정 중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 기간은 사실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일단 예상 기간이에요. 예상 기간. 혹시나 모를 이제 변수들도 있고, 그리고 과정 물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9월 15일에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결과 발표 나고 나서는 또 추진 일정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부적합받은 과정들에 대해서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이의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이나 말쯤에 최종적인 결과 발표, 이의심사까지 포함한 결과 발표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일정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심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거 추가 안내 드리자면은 저희가 컨설팅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기관분들이 신규 기관분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도 하고, 신청 절차가 좀 익숙하시지 않기도 하고, 운영계획서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 거야?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봐드릴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저희가 잡아줄 수 있는 컨설팅을 좀 진행할 계획이 있고요. 기존 기관분들이 대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조금 안타까운 부적합 결과를 받으신 기관분들이나 아니면은 새롭게 심사 신청하시는 기관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신청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6월 30일 금요일까지 심사 신청, 컨설팅 신청 기간이니까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사 절차 및 기준입니다. 네, 가이드 11페이지입니다. 이 심사 절차 및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 이 부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크게 2단계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심사 절차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1단계 기본 심사 같은 경우는 인프라, 신청 자격, 준법성, 재정 건전성에 대한 거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1단계 적합받은 과정들에 대해서 2단계 과정 심사를 진행을 하는데, 훈련 운영 역량, 그리고 훈련 과정 내용을 심사합니다. 훈련 운영 역량은 기관에서 이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지, 사업 취지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훈련 과정 내용 심사는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 우대에 대한 부분 심사를 거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보릴게요. 먼저 1단계 기본 심사 중에서 신청 자격과 준법성 관련된 사항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제출을 하실 자료는 3번 기관을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기존에 3년 인증을 받으셨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한 학교라던가, 물론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은 4번 K디지털 트레이닝이나 플랫폼으로 이미 선정된 기관분들은 전부 다 신청하시면 되시는 거고, 3번 기관에 대해서 나중에 증빙 자료를 좀 제출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청 자격이라던가 재정 건전성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준법성입니다. 준법성도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저희가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랑 고용부 통해가지고 사실관계 확인을 할 거고,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혹은 최저임금 위반 내역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정건전성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아까 신청 자격 3번 기관에 한해서만 저희가 심사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나 지방세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용평가라던가 현재 지금 예산 회계에 대한 부분, 완전 자본 잔칭인지 신용등급이 C등급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프라인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신규 참여 기관이신 분들은 전부 다 자체 LMS 보유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냐면은
공고문에 보시면은 이 양식이 있어요. 공고문의 RG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 자체 LMS 보유 확인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양식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서 서명하시고 제출해 주시면은 적정 판정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2단계 과정 심사에 대한 항목입니다. 엄청 많죠?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씩 뜯어면서 볼 거니까 여기 지금 맨 처음에는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운영 역량 점수, 과정 내용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 역량 점수 몇 점인가요? 35점입니다. 훈련 과정 내용은 65점. 그리고 가점은 합산 최대 10점입니다.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으세요? 과정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왜냐면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요 맨 위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훈련 운영 역량이 14점 미만이거나 훈련 과정 내용이 26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 제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기관분들이 이러신 경우 있어요. 우리 컨텐츠 너무 좋아. 우리 LMS 너무 잘 만들었어. 우리는 과정 내용으로 우리는 승부를 볼 거야. 자, 근데 운영 역량에서 14점 미만 받으셨어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역량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과정 내용의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선정 기관분들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부적 합률은 어느 정도 돼요? 부적 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절반이 넘게 사실 부적 확률이 있는 편이고 저희 사업에서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꽈락이 그 중에서 3분의 1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꽈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운영 역량입니다. 운영 역량은 운영 조직 현황 및 계획, 훈련 실적 및 전문성, 교수 설계 우수성, 훈련생 모집 관리 등 훈련 기관에 대한 운영 역량을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체 개발 과정 여부가 먼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류를 이제 저희가 공고문 확인하시면은 자체 개발 여부인지를 확인하시는 그 증빙 서류가 하나 있으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서 제출하시면 이 부분은 적정인데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심사를 하는 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K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별도로 구성을 하셨을 거고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는 교강사도 있고 SME, 내용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행정 인력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심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특히 교강사랑 내용 전문가를 어떤 식으로 운용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운용에 대한 전략 계획들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실적 및 전문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기관에서 신청한 컨텐츠의 동일 직종의 운영 실적이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실적이 있으시면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작성해서 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사업에서는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좀 이 부분에서 심사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교수 설계의 우수성인데요. 교수 설계의 우수성이 20점이에요. 35점 중에 20점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상 좋은 점수를 받아 가셔야지 운영 역량에서 꽈락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수 설계 우수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훈련을 어떤 식으로 기획을 했고 수요를 반영해서 제작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사업에 맞게 실습 과제라던가 프로젝트 과제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과제와 실습 과제를 운영해서 상호작용을 진행할 건지 계획까지도 전부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런 상호작용에 대한 운영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이 부분에서 점수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좀 잘 제시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생 모집 관리인데요. 네, 훈련생 이 모집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 어떤 식으로 이제 모집을 할 거고, 그리고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할 거고, 선발 절차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훈련 기관의 전략들이 조금 잘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 문자, SMS 보내겠다 이런 거 말고도 과제 운영이라든가 프로젝트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료율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생 모집 관리에다가 홍보 방안만 쓰시는 기관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사실 훈련기관이 홍보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기관분들이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아요. 모집의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기관에서 어떤 큰 차별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운영 계획서를 훈련생 모집 관리도 모집 관리지만은 전반적으로 이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중점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기관이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 대비했을 때 우리는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를 중심적으로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과정심사 과정 내용입니다. 네. 과정 내용 같은 경우는 컨텐츠, LMS상에서 올리신 컨텐츠를 저희가 심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정 내용에는 선정 대상 분야 여부, 실습 프로젝트 학습 편성, 훈련 내용, 훈련 인력 등 훈련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실습 과제랑 프로젝트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것도 전부 다 LMS상에 있어야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선정 대상 분야 여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인 사무행정 과정 같은 경우는 디지털 분야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걸러내는 하나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습과제 프로젝트 학습 편성 같은 경우에는 운영 계획서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저희 LMS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 실습 과제인지, 적정한 프로젝트 과제인지, 분야랑 동일한 과제를 제출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동일한 맞지 않는 과제를 제출하신다라던가, 혹은 이 컨텐츠를 듣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과제는 적정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MS에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훈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용도 내용인데 저희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저희 완결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보면은 K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자체에다가 신청하기 위해서 개발하신 과정들이 있고요. 혹은 이 사업 취지에 맞게끔 훈련 과정들을 새롭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컨텐츠들을 조금 편집을 하셔가지고 넣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넣으셔도 돼요. 넣으셔도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심사위원이 처음 1차에서 틀었어요. 근데 지난 차시에 이런 거 배웠었죠? 라고 갑자기 강사님이 내용 전문가분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이상한 콘텐츠인 거예요. 갑자기 처음서부터 1차시를 틀었는데 이건 훈련생들한테도 민원이 발생하고 내용 전문가나 저희 이쪽 심사위원이 봤을 때도 굉장히 이상한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만약에 편집을 해서 조금 심사 신청하실 때는 기관 안에서 이것들을 조금 검수하는 단계들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뭐 담당자를 지정을 하신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거쳐가지고 완결성이 있는지, 혹시 음량이 깨지지 않는지, 편집한 컨텐츠와 컨텐츠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하셔가지고 심사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인력입니다. 저희 훈련 인력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SME가 있고 교강사가 있어요. 어떤 기관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SME는 뭐고 교강사는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SME는 이제 콘텐츠를 기획을 하셨던 분이라던가 그 콘텐츠 안에서 내용을 설명하시는 분을 저희가 의미를 하고 있고요. 교강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호작용하는 인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케이스, SM이랑 교강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문성에 필요한 자료가 뭐냐? 뒤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거기는 해요. 근데 조금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학위증명서, 최종 학위증명서 확인돼야 되고요. 두 번째,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를 통해서 관련 경력들이 확인돼야 됩니다. 세 번째,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증명서도 제출하시면 되세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력서만 제출하시는 경우 있어요. 이력서를 제출하시면은 이 관련 항목에서 0점 처리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그 0점 처리를 받아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가 높으면은 선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10점이 굉장히 커요. 이 훈련 인력이 5.5점에서 10점이잖아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훈련 비용, 훈련 시간은 그 조정 유지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따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기초 역량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기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재정의하면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주요 역량들을 조금 다 설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용부에서 이런 뭐 전문가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좀 5가지로 조출을 했습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이해,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보안 이렇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살짝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시는 게 요 5가지만 심사 신청 가능한 건가요?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기초 역량에 대한 거를 조금 정의를 한 거고 5가지 정도로 그리고 기존에 신청을 하셨던 뭐 재직자에 대한 어떤 직무 융합 과정들도 전부 다 되시고 취업하자마자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기술들도 전부 다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에 선정 대상 분야 여부도 있고 이제 가점도 저희가 이제 미개설 분야 같은 경우는 가점이 좀 별도로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살짝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지금 훈련 과정들의 선정된 훈련 과정들의 좀 비율을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데이터베이스인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편성하기도 쉽고 실습과제나 프로젝트 과제를 아무래도 구성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구조 알고리즘이나 운영체제 이해, 정보 시스템 보안도 저희 쪽에서 선정이 되실 수가 있으니 좀 나중에 추후에는 과정 설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교강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교강사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시행령 제27조에 최소 요건을 사실 기재를 해뒀어요. 그래서 교강사를 편성하실 때는 저희 시행령 27조에 충족을 하시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번 학위가 있고 교육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학위가 있고 교육 경력 1년 이상인 자. 두 번째, 관련 분야 연구 경력이 있는 자. 세 번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던가 국가전문 자격증이 있던가 관련 분야에. 네 번째는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5배는 이제 그 밖인데요. 사실 보시면 요건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뭐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나 뭐 학위 취득하고 교육 경력 1년 이상이신 분들을 교강사로 섭외를 하셔서 상호작용 인력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상호작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충족이 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관련 운영 인력 점수가 0점 처리가 되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이드 13페이지입니다. 네, 우대사항 관련된 사항인데요. 가점 저희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개설 분야, 두 번째는 직무융합과정, 세 번째는 사업 간 연계 여부,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수요조사에 따른 과정 개설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미개설 분야는 살짝 과정 내용 쪽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미개설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설이 많이 되는 게 프로그래밍 언어라던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뭐 기초 이론 같은 건 아니고 지금 SQL 쪽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외하고 저희가 이제 심사를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제 내용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가점을 부여할지를 말지를 조금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 융합 과정 같은 경우에도 비디지털 분야, 비디지털 직무와의 어떤 융합을 하려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과점 7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대 과점이 7점이면 사실 엄청 큰 거예요. 저희가 부적합 꽈락 제외하고는
보통 5점에서 10점이 모자라서 부적합이 보통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점으로 혹시 가능하신 과정들이 있으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간 연계 여부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생긴 건데 저희 교수 설계 쪽 운영 계획서 보시면은 교수 설계 쪽에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일 직종의 K-디지털 트레이닝이나 동일 직종의 국기 훈련을 연계하실 계획이 있으신 기관분들은 여기를 좀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연계 계획이 뭐예요?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사실 심사 판정을 통해서 가점을 드릴지 말지는 조금 고민을 하겠으나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홍보하겠다. 이 K-디지털 크레딧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을 홍보하겠습니다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의 연계점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 기초 역량 훈련을 수강하고 나면은 트레이닝으로 연계를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어떤 식의 선발 절차를 거칠 거고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낼 것까지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점으로 연계된 과정들은 선정이 되시면은 나중에 성과 평가할 때도 저희가 이 연계 실적들을 좀 검토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가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요조사에 따른 과정 개설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과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컨텐츠를 이제 개발해서 신청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부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제출하시면 되세요. 협약이 되어 있는 기관분들은 협약서를 제출하시면 가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기타 사항입니다. 네, 가이드 15페이지입니다. 네,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최종 선정 제가 되는데 저희가 기본 심사 같은 경우에는 패스 페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 판정이 한 개라도 있으신 경우에는 바로 선정해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과락 기준 말씀드렸었죠. 각 영역별로 40% 미만인 과정들은 선정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이 되는 기준이 60점 이상인 과정에 하나요. 최종심의위원회에 이제 올리기 때문에 60점 미만인 과정들도 좀 떨어져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습과제나 프로젝트 문항의 난이도를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운영계획서 LMS에 확인이 안 되면은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격 훈련 과정에서도 충분히 공급돼 있거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네, 안내사항입니다.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인정일 16페이지입니다. 훈련과정 유효기간은 인정일로부터 1년을 부여해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연간 훈련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심사 공모당 최대 5,000명 모든 과정 다 합쳐서 저희 5,000명까지 신청 가능하시고요. 과정당 1,000명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정 신청하는 개수 그리고 훈련 기관에서 주력으로 운영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과정별로 연간 운영 가능 인원을 조금 신청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정받은 연간 훈련 인원은 과정 나중에 운영할 시에 계획 인원 80%를 달성하시면은 저희가 연간 최대 25,000명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다만 예산 소진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정을 안 할 수도 있고 혹은 기존에 인정해드렸던 연간 훈련 가능 인원도 축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훈련 비용과 성과 관리인데요. 저희가 1인당 훈련 비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관에서 운영하시던 시장 공급 단가를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자를 제출하시면 그 단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그 외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 단가나 원격 훈련 등급 단가를 고려를 해서 훈련 비용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과 관리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유효기간 성과 평가를 통해서 유효기간 연장을 1년 정도 더 부여를 하는 거를 계획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정 이후 최대 3개월 이내 훈련 개설 필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시 향후 심의위원 개최 등을 통해 페널티가 부여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저희가 나중에 운영단 관련된 사항인데 그 1일 최대 학습량은 최대 과정당 16차시까지 저희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료 기준은 학습 진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수료되는 거고 지원율은 저희가 수강료가 90%까지 그 카드 안에 있는 50만 원에서 나가는 거고 10%는 훈련생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 환급 같은 경우에는 수료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지만은 실습과제나 프로젝트를 제출했는지 여부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부담 환급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사항들은 사실 조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17페이지 좀 읽어보시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입력 및 첨부한 내용이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면은 조금 운영계획서를 잘못 다른 과정 걸로 첨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운영계획서 안에 있는 그림들이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고 운영계획서 첨부 파일에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선정 제의되지 않게 조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나 증정품 제공 등의 무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는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되거나 인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조금 이제 개개인별로 그 홍보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상품권을 주신다라던가 혹은 뭐 그게 뭐 현금성 상품권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기프티콘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적발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정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향후 홍보 방안 수립 시에는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제출 자료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출 자료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제출 자료 목록입니다. 저희 모든 기관들이 필수적으로 내셔야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업 운영 계획서 한글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자체 조달 콘텐츠 URL 정보라 그래가지고 엑셀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뭐냐면 운영 계획서는 운영 역량 심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이 URL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텐츠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탑재하신 그 URL과 저희 쪽에 아이디, 패스워드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통해서 심사위원분들에게 전달해서 심사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한해서만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나 매출액 증빙 또는 수료생 명단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30억 이상, 수료생이 300명 이상인 신청 자격 3유형 기관에 한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신청 자격 3유형. 이건들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체 LMS 보유 확인서는 요번에 K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한 번도 운영해 보신 적이 없는 기관분들이 있죠. 한 번도 운영해 보신 적이 없는 기관분들은 이거 자체 LMS 보유 확인서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약 체결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선정 우대 중에 저희 가점 항목 말씀드렸었죠. 교육 수요가 있는 기관과 협약을 한 경우에는 이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은 신규 기관이면서 신청 자격 3번 매출 30억 이상 수료생 300명이면서 협약도 맺었어요. 그러면 뭘 제출해야 되냐? 5개 다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지금. 네, 5개가 아니라 사업 운영 계획서, URL, 재정 건전성 증빙 자료, 보유 확인서, 협약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전부 다 제출해 주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출 방법은 저희 HID넷에 그 각각의 제출 항목을 이렇게 전산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증빙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저희 크게 한번 가이드 24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그 운영계획서나 이런 LMS 정보 같은 경우에는 잘 등록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유의하셔서 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문의처는 저희 뭐 운영계획서라던가 그 HID넷에 이런 걸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요 문의처 참고하셔가지고 저 유선 문의나
아니면은 저희 KSQA 홈페이지에 스마트 과정시장센터 Q&A 그쪽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훈련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입니다. 가이드 25페이지입니다. 작성 방법, 작성 요령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분량은 작성 항목당 2, 3페이지 내외로 작성 권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에 기관분이 운영계획서를 50페이지, 60페이지를 작성해서 내주셨어요. 논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작성하셨더라고요. 내용을 근데 보면은 어디 논문에서 이렇게 이론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10페이지짜리로 내셨는데 이분은 또 교수 설계 쪽 이쪽에서 다 통과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 항목에 필요한 내용만 딱딱딱딱 넣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신청 작성 분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부담을 드리질 않고 싶어요. 저희 심평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기관 분들은 이거 많이 작성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고민이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작성 항목당 2, 3페이지 정도면은 가능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또 이런 질문 있겠죠. 2, 3페이지 넘으면 안 되나요? 넘으셔도 돼요. 넘으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하나의 가이드다. 그냥 권장하고 있는 하나의 가이드고 뭐 미준수한다고 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드리는 것도 아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특히 신규기관 분들은 운영계획서 작성하실 때 분량에 대한 고민들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거 그리고 운영계획서 양식들 좀 이렇게 그 안에 어떤 거 작성하세요 라고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은 저희 HRD 통해서 제출한다고 말씀드렸고 한글 파일 원본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PDF 파일로 올리시는 기관분들도 있으시겠는데 PDF로 올리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심사 절차 상에서 위원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혹은 위원분들에게 관련 상세상을 좀 안내를 드릴 때는 한글 파일로 돼 있어야지 좀 저희가 그 부분이 용이하게 좀 더 할 수가 있는데 이게 PDF로 돼 있으면 조금 심사 절차상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좀 일정 준수를 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최대한 한글 파일 중심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는 진위 여부는 사실 기관분들이 제일 잘 하실 거고 데이터에 대한 것도 기관분들이 사실 실적 관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잘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인력 증빙자료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학위 증명서, 재직 증명서, 경력 증명서, 자격 증빙 자료 이런 거는 나중에 운영계획서 탭에 교강사를 입력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교강사를 입력하시는 그 탭에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좀 운영계획서 작성 방법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 표지입니다. 굉장히 쉽죠? 여기 이거는 그냥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번호 작성하시고, 기관명 작성하시고, 대표자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훈련 과정명도 있고, 내가 신청 자격이 어떤 유형인지를 체크하시는 란이 있어요. 신청 자격은 중복되면 중복되는 대로 다 입력을 해주셔도 되시긴 하는데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신 기관분들은 인증평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담당자 정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심사 중간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서 최대한 연락이 가능하신 담당자분 이름으로 좀 기재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명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 자격입니다. 1번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이 있는데 1유형은 인증평가 등급 보유, 2유형은 고등교육법 제2조한 학교인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여기 신청 현황을 보니까 대학 관계자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만약에 있으시면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3유형은 매출액 30억 이상이거나 수료기준 훈련 인원이 300명 이상인 기관인데 이 기관만 증빙 자료를 추후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 재정 건전성 관련된 증빙 자료 혹은 신청 자격 관련된 증빙 자료 수료생 300명 이상이면은 300명 이상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엑셀 리스트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저희 공고문 RG 파일에 양식이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되시고
4유형 같은 경우에는 K-디지털 트레이닝 또는 K-디지털 플랫폼 선정 기관인지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1, 2,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3유형은 증빙자료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양식이 있어요. 그 수료생 300명 이상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난 30억이 돼. 30억이 되면 이거 제출 안 하셔도 돼요. 30억이 안 돼. 그럼 이걸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안 돼. 심사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신청 자격이 안 되시니까요. 다음 준법성입니다. 준법성도 그냥 자체적으로 점검하셔가지고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증빙자료를 뭐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항목에서 떨어지셨던 기관분들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인정 취소됐었던 거 본인들이 제일 잘 하실 거고 뭐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로 기소 의견된 것도 사실 기관분들이 제일 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이드 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신청 자격 3유형에 해당하시는 기관분들만 참고하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살짝 지금 다른 가이드, 다른 페이지를 좀 읽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신청 자격 3유형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기관이 설립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제출되는 자료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분이 뭐든 간에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모두 제출이에요. 다만 이제 개인 사업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는 거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하시는 거고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하시는 겁니다. 밑에 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구체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각각 기관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납세증명서랑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렇게 생겼는데 해당 없음 확인되면 됩니다. 여기에 뭔가가 기재가 돼 있으면 내가 체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하셔서 심사 신청 기간 내 유효한 납세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용수준인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신용등급 보고서 1등급서부터 10등급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신용보고서,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법인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중에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의사항하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용등급 확인서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표준재무제표 확인서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신인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선정 대상 분야 여부입니다. 네, 훈련 과정명 입력해 주시고 가이드 33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명, 훈련 직종, 활용 기술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이 활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컨텐츠에서 가장 중점적인 디지털 신기술 분야가 뭐냐 그런 부분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는 학습 운영 전략인데요. 그 뒤에서 작성하는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부분을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까지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요. 뒤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셔가지고 학습 운영 전략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희 결국에는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저희 사업 취지에 맞게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확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으로 운영조직 현황 및 계획입니다. 보시면은 조직도를 제출하시게 되어 있는데 조직도 내에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만을 담당하는 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팀에다가 빨간색으로 이 팀이다 라고 간단한 시각화 처리해 주시면 되시고 이 팀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운영 인력들, 자, 행정 인력 있겠죠? 행정 인력 중에 전담 인력이 있을 수도 있고 행정 인력 중에 겸임을 하시는 인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겸임 인력 여부 체크하시면 되고 작성해 주시면 되고 SME 내용 전문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교강사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인력들은 제출을 하시면 운영계획서 나중에 탭에 증빙자료까지 전부 다 확인을 저희가 심사를 하니까 거기에 운영계획서 탭에도 반드시 제출 증빙자료가 다 있어야 되고 요 안에도 다 있어야지 저희 쪽에서 심사에 대한 적정성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운영조직 현황 및 계획 내에서 이제 교강사 및 내용 전문가에 대한 운영 계획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몇 명을 투입을 할 거고, 이 컨텐츠에 상호작용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할 거고, 내용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투입이 됐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상호작용에 대한 그 계획들을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 전문가와 교강사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선생님들 보시면은 중간에 계속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를 않잖아요. 그럼 중간에 충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기준에 근거해가지고 그분들을 더 다시 충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최초에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실적 및 전문성입니다. 저희 신청하신 과정의 NCS 세분류와 동일한 과정의 운영 실적, 동일한 직종의 운영 실적이 있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전부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실적을 판단으로 저희가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맞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할 거고요. 플러스로 여기에다가 어떤 걸 기재해 주시면 좋냐면은 저희 K-디지털 기초 역량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다? 상호작용이다. 네. 상호작용을 했었던 이력들이 있으시면은 여기다 같이 제출을 해주세요. 그것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상호작용을 했었던 훈련 운영 이력이 있는 기관이구나. 그럼 그 전문성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우린 이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다른 운영 계획서에 이제 제시하는 부분,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그 작성하는 부분에다가 최대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이드 35페이지입니다. 교수 설계 우수성이에요. 네, 신청하시는 훈련 과정의 기획, 교사수 설계, 운영 형태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작성을 하시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의 차별성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런 부분 작성도 하시고, 플러스로 요번에 그 과정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동일 직종의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이나 국기 훈련으로 저희가 연계를 하는 계획을 제출하시면은 최대 가점 5점을 부여해드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다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가점을 부여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실습과제 프로젝트 학습 편성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실습과제랑 프로젝트 시간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를 작성을 해주시고, 우리는 실습과제 프로젝트 과제를 어떤 걸 운영할 거다, 어떤 그 구체적인 항목까지도 같이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상호작용의 시점, 실습과제 제출 후 언제 우리가 훈련생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구체적으로 이 항목에다가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하게 프로젝트 과제는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합니다, 실습 과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이메일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제출하시는 기관분들이 있어요. 닭가락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 구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돼야지만이 저희가 적정한 점수를 부여해서 교수 설계 부분이 점수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2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잘 챙겨주세요. 다음으로 훈련생 모집 관리입니다. 훈련생 선발 기준, 선발 절차, 관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거냐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방안만 여기다 작성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물론 그 홍보 방안 작성을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이제 점수가 높으면은 선정은 될 수 있지만은 저희가 5점, 10점 단위로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은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료율을 관리를 할 건지 좀 학습에 대한 운영 전략 기준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선발 절차 같은 거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 학습 동료를 위해서 기프티콘을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이런 걸 작성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저희 과정을 선정해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운영단에서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선정 단계에서도 그런 거를 여기다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훈련비 산출 내역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에서 판매한 이력이 있으신 기관분들만 좀 해당을 하세요. 저희 민간에서 판매한 이력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판매한 가격이 나와 있는 그 컨텐츠에 판매한 가격이 있는 그 홈페이지 증빙 자료들 제출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러해가지고 이 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유 설명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적정성 확인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보면은 인정을 해드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거기서 조금 뭐 컨텐츠가 일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던가 뭐 아니면은 이거는 민간에서 판매한 이력이 없는데 왜 제출하셨지? 이러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 아닌 한은 정상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최대한 인정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다만 허위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돼요. 진짜 판매한 이력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훈련비 지원 제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콘텐츠 자체 개발 확인서는 서류 확인하셔서 작성하시고 서명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신규 참여 기간, 협약 체결 기간도 추가 제출 자료가 있는데 자체 LMS 보유 확인서라던가 그리고 협약서 요 두 가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기관분들은. 다음으로 저희 마지막 이 운영계획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운영계획서는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이제 콘텐츠 URL 정보 작성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제가 붙여놨어요. 보시면은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LMS상에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URL이랑 뭐 아이디랑 패스워드는 당연히 이제 입력을 하실 텐데 추가적으로 조금 작성을 해달라고 요번에 요청을 드린 게 뭐가 있냐면은 콘텐츠 확인 경로 좀 확인을 해주셔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거 다 거기 공고문에 엑셀 양식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습과제랑 프로젝트를 어디서 확인해요? 이게 보면은 실습과제 프로젝트는 사실 LMS상에서가 구현을 보통 대부분 많이 하셔가지고 LMS상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별도의 다른 탭에서 운영을 하시는 기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차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차시에 뭔가 이렇게 1차시, 2차시, 3차시 동영상 듣는구나 실습까지 뭔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사실 이 부분 경로를 제시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탭으로 운영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타 상호작용 확인 경로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LMS상에서 훈련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게시판도 될 수도 있고 댓글도 될 수도 있고 혹은 LMS상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경로도 조금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택적인 사항이라서 필요하신 저는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선택적인 사항이라서 기관이 좀 잘 판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HRD의 신청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조금 저희가 1시간 5분 정도 원래 시간이 돼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신청을 하는 게 운영계획서 중심으로 저희가 사실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HRD의 부분은 조금 5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신청 경로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저희 공모년도는 23년도, 회차는 26회차입니다. 2000년도 26회차 들어가셔서 신청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관련 화면들이 가이드 65페이지입니다. 관련 화면들이 나오는데 기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전산에서 알아서 다 표현이 되는 거라서 표시가 되는 거라서 별도로 작성하실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담당자 정보죠. 담당자 정보 문자나 안내 받으실 담당자 분들은 여기다가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기관의 대표 메일로 좀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자분의 개인 이메일로 적으시면은 나중에 퇴사해서 기관분들한테 연락이 안 가거나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웬만하면은 기관의 공통 메일로 대표 메일 이런 걸로 좀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 정보 계속 알려드리는데요. 훈련 과정명 입력하시고 저희 정원을 입력하는 칸이 있어요. 이게 기존에 훈련을 심사 신청해 보신 기관분들은 이거 정원 원래 입력 안 하는데? 라고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정원을 풀어놓은 이유가 나중에 과정 선정하고 나서 정원 정보를 따로 받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기관이 처음에 심사 신청을 하실 때
정원 정보를 입력하시는 게 기관한테도 편하실 것 같고 항공원에도 편하고 심평원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업무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뭘 고려하셔야 되냐면은 연간 운영 인원을 그대로 입력을 하셔도 되기는 해요. 다만 뭐 서버라던가 혹은 기관이 계획상 한 회차마다 저희가 그 실시 신고를 하잖아요. 12개월 동안 12번 운영할 거면 보통 1개월 동안 한 번씩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럼 그 한 번 운영할 때 최대 우리가 몇 명 받을 거냐? 최대 우리가 몇 명을 받아서 운영할 거냐? 그 인원수를 입력하시면 돼요, 정원을. 상호작용을 하는 훈련이다 보니까 마냥 500명, 1000명을 운영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정원을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3번 연간 운영 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걸어놨었죠. 기관당 최대 5,000명, 그리고 과정당 1000명입니다. 네, 이 부분 넘으시면 안 되시는데 전산으로 지금 걸려있진 않아요. 전산으로 좀 걸려있지가 않아가지고 이 부분 입력하실 때 조금 잘 입력을, 이 한도 내에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도 밖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점수별로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원하셨던 과정이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원하셨던 과정들이 떨어져 버리게 되고 뭔가 2순위, 3순위였던 과정이 선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간 운영 인원은 반드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 일수입니다. 실제 이 훈련을 운영할 훈련 일수를 고려해서 작성하는데 제가 대부분 보니까 한 달 정도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상호작용도 해야 되고 수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관이 보통 대략적으로 운영하실 기관들을 고려하셔서 대표적인 그 훈련 일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간에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실 때는 안 맞추셔도 돼요. 신고할 때마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다만 대략적인 기간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실제 수강료도 1인당 수강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명당 받으실 컨텐츠 비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NCS 직종 선택하시는 전산 화면인데요. 뭐 NCS 저희가 전산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다들 정보통신 분야로 20 분야의 20대분류의 정보통신 분야를 아마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NCS 세 분류를 찍으시면 거기에 연관된 캐코 세 분류가 자동으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핑된 거 선택하셔도 되고 이건 진짜 아닌데 라고 하시면은 여기 전체 코드 조회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관분들이 이게 더 적정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훈련과정 신청서인데 훈련과정명 입력하시고 초급과 중급 중에서 저희 선택 가능한데 저희 아까 초중급에 대한 기준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다 뭐 없어졌다기보다는 제시되는 그 공고나 이런 데서 안내되는 법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관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과정은 초급이다, 중급이다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대상자 요건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어떤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훈련을 운영할 거다라는 그 대상자거든요. 그 대상자를 작성해 주시고 다만 이게 직무영역 과정,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는 비디지털 직무 쪽에서 일을 하시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하면 이게 좀 나중에 가점 대상이 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직무영역 과정인 걸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 개발 유형은 저희는 자체 개발 콘텐츠 안에서만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교과목 목록은 이제 저희 어떻게 입력을 하시냐면은 콘텐츠 개발을 해두셨죠? 콘텐츠 개발하신 거에서 차시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목 내용, 세부적인 차시 있으면 세부적인 차시 내용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고 어느 차시에 실습과제가 편성되어 있는지 어느 차시에 실습 프로젝트가 편성되어 있는지 체크 여부까지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첨부 파일 목록 여기 다 있습니다. 첨부 파일 목록이 여기 다 있어가지고 운영계획서, URL 정보, 재능감사자 증빙자료, 매출액 또는 수료자입니다. 이거는 신청자격 3유형에만 해당하는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운영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훈련 교강사 부분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증빙자료 잘 제출하셔야 돼서요. 여기다가 행정인력을 무조건 한 명 이상 필수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신청 가이드 69에서 70페이지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 운영 인력은 무조건 한 명 필수 등록인데 사업 운영 인력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저희 근로계약서 있죠. 전담 인력들 저희 전담 인력들이 실제로 여기 기관에 소속해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이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 인력 중에 전담 인력들, 행정 인력 중에 전담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연봉이라던가 저희 뭐 주민등록 뒷자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삭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민하다고 판단되시는 거는 전부 다 삭제를 하시면 되고 기관과 근로자가 계약이 되는지만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SM이랑 훈련 교강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최종 학위 증명서 그리고 경력은 기관, 소속팀, 직무가 확인되는 자료들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 자격증이 있으신 경우는 올려주시면 되는데 다 알지 파일로 묶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직무가 확인이 안 되는 경력 증명서를 이미 발급받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이미 폐업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4대 보험 증빙 자료들 있잖아요. 뭐 그 가입됐었던 이력 그런 거 제출을 하시면서 이게 어떤 경력들의 직무였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작성하신 자료들을 제출을 하시면은 그 자료까지 인정을 해드릴 거예요.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 최대한 인정해드리는 방향성이 있는데 다만 공신력을 확인할 수 없는 증빙 자료들 본인이 본인 지식증명서를 썼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관에서 발급된 자료 혹은 뭐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 이런 것들 제출하시면은 관련 경력 최대한 인정해 드리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선택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신청자 이름 작성하고 대표자 이름 이렇게 입력하셔서 최종 신청을 하시면은 이 HID는 신청은 완료됩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심사 신청 기간이 7월 27일 18시까지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제출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17시까지. 17시까지 최대한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기관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완료하시면 수정 보완이 가능하신데요. 과정심사 탭에 심사 신청 현황으로 들어가셔서 신청됐었던 과정을 회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회수하시면은 기존에 신청하셨던 과정이 회수가 되고 수정을 하실 수 있게 보완을 하실 수 있게 기능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